제 이름은 박영순, 올해 68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그 익숙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사람들의 일상이 흘러가고 골목 어귀를 지나는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가 시끄럽다며 미간을 찌푸렸을 테지요. 천박하고 교양 없고 사는 게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내는 소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투박한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뛰는 소리처럼 애틋하게 들립니다.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변한다더니 제가 딱 그 꼴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낼 이야기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 농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젓갈 냄새 맡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내 새끼들만큼은 이 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건져 올리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들 준영이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았지요. 학원비 대느라 제가 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준영이가 받아오는 올백 맞은 시험지 한 장이면 배가 불렀습니다. 결국 그놈이 보란 듯이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아줌마들이 영순네는 이제 팔자 폈네, 의사 선생 엄마 됐어 하며 부러워할 때 그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아주 단단히 씌었던 게요. 의사 아들 둔 엄마라는 타이틀, 그게 제 이름 석자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준영이가 강남의 피부과를 개원했을 때는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번듯한 병원장 아들, 며느리도 얌전한 교사 집안 딸. 누가 봐도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망치는 티끌 하나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 인생의 오점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지수의 남편 사위 명수였습니다. 지수는 착했습니다.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도 포기하고 상고 나와서 일찍 취업했죠. 그게 늘 마음 한구석에 빛처럼 남아 있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그런데 이 지질이 복도 없는 인연이 데려온 남자가 하필이면 고아에 가진 기술이라곤 오토바이 운전밖에 없는 배달부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말끔하게 차려입는다고 입고 왔는데 양복 소매 끝이 달아 있었어요. 손톱 밑에 기름때가 거뭇하게 끼어 있었고 앉아있는 내내 어색해서 쭈뼛거리는 폼이 영 마뜩잖았습니다. 자네 뭐 해먹고 사나? 제 물음에 그 사람은 순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퀵서비스합니다, 장모님.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의사 아들을 둔 이 고귀한 집안에 퀵서비스라니요.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이. 저는 그때부터 작정하고 사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한다고 알아눕기도 했고 딸아이 등짝을 때리며 내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하며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은 시켰지만
제 마음속에서 명수는 영원한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네가 오면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오셨어?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며느라, 너도 애쓰지 말고 들어가 쉬어라. 손주들 손에 쥐어주는 용돈 봉투 두께부터 달랐지요. 준영이가 사오는 한우 갈비 세트는 거실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고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오면 보란듯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강남 백화점에서만 파는 거래요. 우리 아들이 엄마 몸보신하라고 글쎄 이걸 사왔지 뭐야. 사람들이 아이고 역시 아들 농사 잘 지었네 하고 맞장구 쳐주면 저는 그 순간이 뽕 맞은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반면 명순애가 오면 제 표정부터 싹 굳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찬바람을 뚫고 달려온 사위의 얼굴이 벌겋게 터 있어도 저는 문 닫아라 찬바람 들어온다는 말부터 툭 내뱉었습니다. 사위가 헬멧을 벗고 헝클어진 머리로 장모님 잘 계셨어요? 하고 인사하면 저는 눈길도 안 주고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너 왔냐? 씻고 와라. 밖에서 먼지 잔뜩 묻혀왔을 텐데. 마치 병균 덩어리라도 들어온 것처럼 몸을 사렸습니다. 그 사람이 건네는 검은 비닐봉지. 그 안에는 시장에서 사온 과일이나 붕어빵 같은 게 들어있곤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 때면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들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누구는 한우 세트를 사오는데 누구는 꼴랑 귤 한 봉지라니. 수준 차이가 나서 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재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준영이가 큰맘 먹고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며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으리으리한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된 아주 비싼 곳이었어요. 저는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비단 개량 한복을 입고 아들이 사준 진주 목걸이를 걸고요. 며느리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왔고 손주들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지순애가 안 오는 겁니다. 얘네는 꼭 중요한 날 늦더라. 하여튼 기본이 안 돼 있어. 제가 핀잔을 주자 준영이도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더군요. 매형은 시간 관념이 없어서 문제야. 이러니 사회생활이 되나? 그때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명수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일을 하다가 바로 왔는지 퀵서비스 조끼를 그대로 입고 있더군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흙탕물이 튄 바지 밑단.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배달이 밀려서 좀 늦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명수가 씩씩하게 웃으며 다가오는데 저는 그 웃음조차 꼴 보기 싫었습니다. 자네, 그 꼴이 뭔가? 여기가 어디라고 작업복을 입고 와? 제 목소리가 앙칼지게 튀어나갔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지요. 아,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위가 머쓱해서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저는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도 있지 창피해서 정말. 저기 구석에 가서 앉게. 냄새 풍기지 말고. 저는 손부채질을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딸아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내 고상한 생일 파티에 재를 뿌린 사위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명수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준영이와 며느리에게만 고기를 덜어주고 손주들 자랑에 열을 올렸죠. 명수는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는데
명수가 슬그머니 따라 나오더군요. 복도 구석에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세요. 제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봉투를 보니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얇았죠. 준영이가 아까 준 두툼한 봉투와 비교가 되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서 핸드백에 구겨 넣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됐다. 없는 살림에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올 때 제발 옷 좀 갈아입고 와. 내 체면 좀 생각하라고, 응?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하는 교만한 마음뿐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잔인하게 사위를 짓밟았습니다. 그 사람이 묵묵히 견뎌내는 침묵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저를 존중해서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못난 놈이라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오만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건강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했고 든든한 의사 아들이 뒤를 바치고 있으니 내 노후는 비단길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예고도 없이 비 오는 날 벼락치듯 불행이 닥쳐오더군요. 그날은 유난히 무덥고 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던 변덕스러운 날씨였죠.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뒷목이 뻐근했습니다. 그저 날이 굳어서 그러려니 늙으면 다 여기저기 쑤시는 법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점심으로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때우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들이 나온다는 건강 프로그램 재방송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준영이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눈을 비벼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허공에 붕 뜬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겁이 덜컥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까지 손을 뻗는데 그 짧은 거리가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쥐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당연히 1번은 우리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뚜루루, 뚜루루 들리는데 제 숨은 점점 가빠져 왔습니다. 아들아, 받아라. 제발 받아라. 엄마 죽는다.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빠도 금방 받던 아들인데 그날따라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하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2번, 3번. 그때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같았습니다. 저 준영이. 우리 아들 좀. 혀가 꼬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어눌하게 새어나왔죠. 원장님 지금 시술 중이세요.
급한 용건 아니시면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엄마, 아픈데. 엄마가. 제가 웅얼거리듯 말했지만 상대방은 잘 들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바쁜 병원 업무에 치였는지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원장님 나오시면 전해드릴게요. 지금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매정한 뚝 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야속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더 컸기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딸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직장이 멀어서 지금 전화해봤자 오는데 한참 걸릴 게 뻔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캄캄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스르르 몸이 무너져 내리려는 찰나 쥐고 있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인가? 아들이 다시 걸어준 건가? 희미한 눈으로 액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수 딸이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통화 버튼을 밀었습니다. 수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쓰러졌어. 머리가, 혀가. 엄마 정신 차려. 내가 바로 119 부를게. 그리고 명수 씨. 그래, 명수 씨가 그 근처에 있을 거야. 내가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거실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뺨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나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화려했던 아들의 병원 개업식, 사람들의 부러워하던 시선, 제가 떵떵거리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잘난 의사 아들도 며느리도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도저히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쿵.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 명수입니다. 안에 계세요? 그 목소리.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위, 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온 사위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듯 달려왔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떠보니 비에 쫄딱 젖은 사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멧도 채 벗지 못하고 뛰어왔는지 한 손에는 헬멧을 든 채였죠.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사위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더럽다고 치우라고 했을 그 손이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약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와 비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살았다, 나 살았구나. 119 불렀는데 지금 골목이 꽉 막혀서 앰뷸런스가 못 들어온대요. 비까지 와서. 사위가 다급하게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집이 언덕배기에 있는 데다 골목이 좁아 평소에도 차가 다니기 힘든 곳이거든요. 게다가 퇴근 시간 무렵이라 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사위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심한 듯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모님, 저한테 업히세요. 제가 모시고 뛸게요.
제가 입만 벙긋거리자 사위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저를 번쩍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키도 크고 몸집도 꽤 나가는 편이라 웬만한 장정도 저를 업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체구도 작은 사위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를 단숨에 둘러엎더군요. 꽉 잡으세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위의 등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감 너머로 뜨거운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빌라 계단을 저 무거운 노인을 업고 말입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사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벽을 짚어가며 죽으림을 다해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서 쇳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내디딜 때마다 사위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꽤 무겁습니다. 살집도 있고 덩치도 큰 편이니까요. 그런 저를 그 왜소한 체구로 받치고 내려가려니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명수는 단 한 번도 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끄러질까봐 저를 잡은 팔에 더 힘을 꽉 주더군요. 그 악력에서 장모님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기가 느껴져서 저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장대비가 그야말로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꽉 막혀서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빗속을 뚫고 병원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사위가 세워둔 오토바이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뒷자리에 짐 싣는 박스가 달려있는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승차감이 안 좋을 텐데 꽉 잡으셔야 해요. 제가 묶어드릴게요. 사위는 짐칸에 있는 밧줄과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저와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치 포대기로 아이를 업듯 저를 자신의 등에 밀착시켰습니다. 비에 젖은 사위의 등은 축축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땀 냄새 난다, 격 떨어진다며 그토록 피했던 그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순간 그 등만큼 넓고 안전한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더군요. 마치 어릴 적 아버지 등에 업힌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빗길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는 게 따가울 정도였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꽉 막힌 도로 사이사이 그 좁은 틈을 사위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토바이 타는 놈들은 목숨 내놓고 다니는 놈들이라며 혀를 찼을 텐데 지금 그 오토바이가 제 생명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서 있던 고급 승용차 창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우리를 힐끔 쳐다보더군요. 비에 쫄딱 젖은 채 늙은 노인을 뒤에 묶고 있는 퀵서비스 기사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라면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을 막아선 저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사위의 헬멧 뒤통수만 보였습니다. 명수야, 명수야.
속으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키세요. 좀 비켜주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그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사위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데. 너는 어째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냐?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사위는 오토바이를 내팽개치듯 세우고 저를 업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뇌졸중인 것 같아요. 빨리요. 사위의 고함에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저는 이동식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옷을 가위로 자르고 여기저기 기계들을 부착하는 분주한 손길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제 시선은 사위를 찾고 있더군요. 응급실 입구 자동문 너머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헬멧은 손에 든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여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지 마라. 명수야, 가지 마.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그러자 사위가 엉거주춤하며 들어오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직계 가족이세요? 네. 저 사위입니다. 딸은 지금 오고 있고요. 일단 밖에서 대기하세요.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취가스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뇌에 혈관이 터져서 그런 건지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사위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끝으로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던 걸까요?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이 온통 하얗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 B- 하고 들려왔습니다. 손가락을 까딱해 보니 움직여졌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말라 물을 찾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한 구석 보조 침대에 누군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준영일까? 내 자랑스러운 아들, 의사 아들이 엄마 걱정에 밤을 새운 걸까? 기대감에 부푼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점퍼, 헝클어진 머리. 사위였습니다. 명수가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드디어 아들 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넥타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깨어나셨네. 사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준영이는 제 침대로 다가오더니 걱정스러운 표정보다는 약간 짜증이 섞인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알아보시겠어요? 응,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어요. 골든타임 놓쳤으면 반신불수 될 뻔했다고요. 아들은 청진기를 대보거나 제 손을 잡아주는 대신 팔짱을 끼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시술 중에 간호사가 메모 넣어줘서 알았는데 당장 뛰쳐올 수도 없고 미치는 줄 알았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평소에 혈압약 잘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면 저 병원 스케줄은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오전 예약 환자만 20명이 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죽다 살아난 어미 앞에서 환자 스케줄 걱정이라니요. 물론 의사로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오빠 엄마 깨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뒤따라 들어온 딸 지수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지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울었겠지요. 틀린 말 아니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매형, 119를 기다렸어야지 오토바이에 태우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칫해서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의료소송감이에요, 그거. 준영이는 고맙다는 말 대신 사위를 타박했습니다. 무식하게 오토바이에 환자를 태웠다고 의학적 상식이 없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죄송합니다, 처남. 워낙 급해서 차가 꼼짝을 안 하니까. 사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쩔쩔맸습니다. 저를 살린 생명의 은인한테 내 아들이라는 놈이 저런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아직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끙끙거리는 신음만 뱉었습니다. 엄마 왜요? 어디 불편해? 진통제 좀 더 놔달라고 할까?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계를 보며 초조해 하더군요. 지수야, 나 이제 가봐야 돼. 오전 진료 늦겠다. 간병인은 불렀지? 엄마 보험 처리되는지 원무과 가서 확인 좀 해보고. 나중에 전화할게. 준영이는 제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쫓기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 차가운 뒷모습이 병실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고작 저 정도였나. 내 장례식장에서도 저놈은 조문객 숫자나 세고 있을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고 좁은 병실엔 저와 사위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위를 볼 면목이 없어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각사각 사과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사과 좀 드실래요? 아침에 지수편에 좀 사오라고 했어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사위가 서툰 솜씨로 깎은 울퉁불퉁한 사과 조각을 포크에 찍어 제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톱 밑에 기름때는 지워졌지만 거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어제 저를 꽉 붙잡아 주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입을 벌려 사과를 받아 먹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사과는 달콤한데 제 마음은 너무나 썼습니다. 자네, 안 바쁜가? 일 가야지. 제가 겨우겨우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음이 좀 샜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사위는 사람 좋게 허허 웃더군요. 괜찮습니다. 며칠 쉬기로 했어요. 장모님 퇴원하실 때까지는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간병인 쓴다던데. 남이 어떻게 가족만큼 하겠습니까? 제가 힘이 좋잖아요. 장모님 화장실 가시거나 씻으실 때 제가 들어서 옮겨드려야죠. 간병인 아주머니들은 힘에 부쳐서 못해요. 사위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가족.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너를 부끄러워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기꺼이 똥오줌을 받아내겠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수술 부위가 불에 댄 듯 아파왔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쪽잠을 자던 사위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장모님 아프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사위는 밤새 제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욕창이 생긴다며 그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마사지를 했습니다. 시원하세요? 좀 낫습니까? 사위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그 땀 냄새. 예전엔 역겹다고 코를 막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구수한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그건 노동의 냄새였고 성실함의 냄새였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였습니다. 준영이에게서 나던 소독약 냄새나 비싼 향수 냄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새벽녘 사위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베갯니들 적시며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저질렀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냄새나니까 저리 가. 격떨어지게 작업복이 뭐야. 자네가 뭘 알겠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버렸구나. 진짜 보석이 굴러들어왔는데 돌멩이라고 발로 찼구나.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아들은 속이 텅 빈 강정이었고 흙 묻은 감자 같던 사위가 진짜 알토란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장모님 시원하시죠? 아기 된 기분이시죠? 하며 농담을 건네 저를 무안하지 않게 배려했습니다. 아들은 하루에 한 번 회진 도는 의사처럼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밥 잘 드시고 계시나? 저 바빠서 가봐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췄습니다. 애들 학원 픽업 때문에 바쁘다나요.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아들이 의사라며. 근데 왜 사위가 저렇게 수발을 다 들어? 아들이 벼슬이지 뭐. 딸내가 착하네. 저런 사위 요즘 세상에 없어. 그 소리를 듣는데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맞아, 내 사위가 최고야. 내 아들은 헛똑똑이고. 하루는 사위가 제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병원 세면대 앞에서 사위는 제 머리에 물을 적시고 샴푸 거품을 냈습니다. 조심조심 혹여나 비눗물이 눈에 들어갈까 수건으로 눈을 가려주며 두피를 문지르는 손길이 어찌나 섬세한지. 장모님 개운하시죠? 제가 미용실 차려도 되겠죠? 사위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과 사위의 모습을 봤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늙은 장모와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은 사위.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자네나 어이가 아니라 이름을 부른 건 사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네. 장모님? 거울 속에서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참 못난 장모였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위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이고, 장모님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끼리 무슨... 사위는 젖은 손을 옷에 대충 닦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장모님 원망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지수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저 고하잖아요. 장모님이 저한테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좀 엄한 어머니셨지만요. 하, 사위의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한 적 없다는 그 말. 나를 어머니로 생각했다는 그 말. 그 넓은 마음 앞에 제 옹졸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의사 가운 입은 아들만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업복 입은 이 사람이 진짜 내 자식이었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마음에 피가 섞인 진짜 아들. 돈은 아들이 훨씬 많을지 몰라도 마음의 부자는 사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껍데기에 속지 않겠다고. 내 남은 인생,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겠다고.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은 유난히 햇살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우리 집 냄새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더군요. 욕실 문턱과 변기 옆, 그리고 안방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번쩍이는 안전 손잡이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가 묻자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엄마 태어나기 전에 와서 다 달아놓은 거야. 엄마 이제 다리 힘없어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미끄럼 방지 타일도 새로 다 깔았어. 가만히 그 손잡이를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인데 제 손에는 한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는 우리 아들 녀석은 상상도 못할 배려였지요. 사위는 주말마다 와서 낡은 전등을 리모컨으로 켜는 걸로 바꿔주고 문턱을 없애는 공사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드릴을 돌리는 사위의 등 뒤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엄마 절대 안정하랬잖아. 하며 말렸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지요.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묵혀두었던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전화해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두툼하게 썰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사위가 제일 좋아한다던 하지만 냄새난다고 제가 질색하며 못 해먹게 했던 그 김치찜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커다란 솥에 묵은지를 통째로 깔고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환기해라 냄새 밴다 하며 난리를 쳤을 그 냄새가 그날따라 구수한 사람 사는 냄새로 느껴지더군요. 저녁 무렵 퇴근한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예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어서 와라. 손 씻고 밥 먹자. 제가 밥상을 차려내오자 사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김치찜이네요? 지수가 저 이거 좋아하는 거 말했어요? 그냥 집에 묵은지가 처치곤란이라 해봤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짐짓 무심한 척 말했지만 제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사위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부터 한 입 뜨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진짜 끝내주네요. 장모님 손맛이 역시 최고입니다.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그리고는 밥 2공기를 깨 눈 감추듯 비우더군요. 고기를 묵은지에 돌돌 말아보리 터져라 밀어넣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동안 이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나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을까. 잘 먹는 사위 숟가락 위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솥에 많이 있으니까 더 먹고. 네, 장모님. 진짜 꿀맛이에요. 입가에 김치 국물을 묻혀가며 웃는 사위의 얼굴에서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직하고 소탈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그 바보 같은 따뜻함을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였습니다. 아들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퇴원하셨다면서요?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그래, 죽지 않고 살아서 집에 왔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바쁜 거 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인데 오죽 바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환자들 돌보는 데만 신경 써라. 이 어미는 명수랑 지수가 챙겨주기로 했다. 아니, 엄마. 매형한테 뭘 기대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들이 언성을 높였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능력? 그래, 너처럼 돈 많이 벌고 명예 있는 능력은 없지. 근데 말이다. 사람 살리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명수가 더 좋더라. 나는 의사 아들이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퀵서비스 하는 사위 등에서 살았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의사지만 명수는 사위이기 전에 내 자식이더라. 엄마, 끊는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과 사위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장모님, 됐다. 과일이나 찍어 먹어라. 사과가 달다. 그날 밤 사위가 집에 가려고 일어설 때였습니다. 제가 안방 장롱에서 미리 준비해둔 쇼핑백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받아라. 사위가 얼떨결에 받아든 쇼핑백 안에는 묵직한 겨울 패딩 점퍼가 들어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일 따뜻하고 비싼 거로 점원한테 추천받아 산 거였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한테는 방풍 잘 되고 가벼운 게 최고라더군요. 이제 찬바람 불 텐데 그 얇은 조끼 하나 입고 다니는 거 못 보겠더라. 이거 입고 일해라. 아이고, 장모님.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사위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억지로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점퍼 주머니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이다. 돈이잖아요. 안 받아요. 병원비 내드린 건 당연한 건데 왜 이러세요? 병원비 갚는 거 아니다. 이건 뇌물이다. 앞으로도 이 못난 장모 자주 찾아와서 말벗 좀 해달라는 뇌물이다. 그리고 우리 지수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사례비고 내가 그동안 눈이 멀어서 자네 귀한 줄 몰랐던 위자료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받아. 안 받으면 나 다시 쓰러진다. 제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짓자 사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지수랑 장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가 울먹이며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저도 참았던 눈물이 툭 터졌습니다. 우리는 현관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위의 등은 여전히 넓고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땀 냄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의 향기가 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의 격이라는 건 입고 있는 옷이나 타는 차, 직업의 귀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의사 가운을 입어도 마음이 차가우면 그건 남보다 못한 것이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하면 그게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의사 아들을 뒀다는 헛된 자부심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경로당에 가면 아들 자랑 대신 사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사위가 이번에 사준 내복이야. 어찌나 따뜻한지 몰라. 우리 사위가 주말에 와서 김치 담가주고 갔어.
맛 좀 볼래? 할머니들이 아이고 아들보다 낫네 효자네 하고 부러워하면 저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럼 우리 사위는 퀵서비스 하는데 아주 진국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보물이지. 사위 명수야. 못난 장모 용서해주고 아들처럼 다가와줘서 고맙다. 내가 빗속을 뚫고 나를 업고 뛰던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내 땀방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생명수였고 내 거친 숨소리가 나에게는 희망의 노래였다. 앞으로는 내가 너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사위이자 가슴으로 낳은 막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명수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혹은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가족이 있나요? 부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댈 곳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결국 따뜻한 사람의 체온이니까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진짜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